화문고전을 애독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 교수의 새로 읽는 화문고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연대의 서불지는 엄불진의라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미연대의라는 말은 중국 한나라 때 유음이라는 학자의 이서양 태상박사서라는 문장에서 언급된 말로 정교하고 미세한 언어로 표현해낸 인상 깊은 내용, 치밀한 견해를 내포한 큰 의미, 도리 이치를 뜻하고요. 짧고 편폭이 적은 정교한 언어로 표현해낸 중요한 의미를 뜻합니다. 서불지는 엄불진의는 주역 제사전 상 제12장에서 공자님께서 기록한 글은 언어 표현을 다하지 못하고 언어 표현은 마음속의 뜻을 다하지 못한다고 해서 기록된 글, 문장이 지닌 한계를 지닌 그런 말인데요. 한문고전은 위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미연대에 가까운 내용이 많습니다. 제2강 화면에 보이는 두 글자는 도덕이란 글자의 각골문입니다. 이 사진은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제가 학생들과 수업을 마치고 담론하는 가운데 차를 마시는 장면입니다. 제1강에 이어서 한문고전의 재해석입니다. 먼저 고인과 지금은 나 사이의 대화를 가로막는 장애 요소를 제거하고 극복해내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이 장애 요소들이 제거되고 극복되어야만 정확하게 한문고전의 원문을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바르게 이해하고 장악해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문고전을 해석을 하는데 이를 가로막는 장애 요소는 언어 문자, 고문용법, 문장 논리, 역사 사실, 기물 명칭, 창작 배경 등 여섯 종류가 있다고 제1강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여섯 종류의 장애를 맹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기서, 송기시, 부지기인, 가호. 그래서 그 사람이 쓴 글을 읽고 그 사람이 쓴 시를 낭송하는데 그 사람을 모를 수 있겠는가? 몰라서 되겠는가?
여기서 그 사람에 내포된 것이 바로 이 6가지 창의 요소인 언어 문자, 고문용법, 원작 논리, 역사 사실, 기물 명칭, 창작 배경 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야기를 했던 고인, 그 고인이 선생님이라면 이야기를 듣는 그 제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진 고인의 원문에 대한 어떤 해석, 재해석, 또 다른 재해석, 그리고 수많은 역대 재해석을 거쳐서 지금의 내가 원전을 해석하는데 원전을 기본 텍스트로 그리고 역대 해석, 재해석, 수많은 또 다른 재해석을 참고해서 학습하려는 학생들에게 이를 교수학습할 수 있겠죠. 그 가운데 반드시 언어 문자, 고문용법, 문장 논리, 역사 사실, 기물 명칭, 창작 변형 등의 대화를 가로막는 창의 요소들을 제거해서 극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래 사진은 왼쪽에 사진은 중국 송나라 때 마원이라는 화가가 그린 공자님 상이고요. 오른쪽에 가운데 공자님 상이 있는데 이 공자님 상은 중국의 3대 화가 중에 한 명인 당나라 때 오도자란 특히 인물화에 정통했었던 오도자란 분이 그린 공자님 상입니다. 공자님 상을 중심으로 왼쪽에 온양공검 양이라고 하는 어, 논어에 등장하는 5가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과 교류할 때 반드시 지켜져야 될 그런 덕목 5가지를 제시했고요. 오른쪽에는 공자님 사상의 핵심인 인, 그리고 인이 범위와 대상을 달리해서 이 인을 구현해내야 될 덕목으로 의의 지신을 이렇게 예, 자, 제시를 하고 있죠. 첫째, 공자와 논어. 자, 공자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자님의 일생은 한나라 때 역사가인 사마천의 사기 공자세가의 기록에 근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어, 사기 공자세가의 근거에서 어, 말씀드리면 공자님의 이름은 구. 이 구라라고 하는 것은 공자님이 생김새가 2m가 훨씬 넘는 그런 어떤 어, 장신인데다 앞 이마가 툭 튀어나오고 뒤통수가 툭 튀어나온 그런 어떤 구 형태를 띠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자는 중리, 예. 노나라 양공 21년, 그러니까 기원전 551년에 태어나셔서 노나라 애공 16년인 기원전 479년에 73기 3세를 일기로 생을 마치셨습니다. 공자님의 조상은 은나라의 후예로 송나라 귀족이셨던 공부가 자전에는 공부로 기록이 되어 있죠. 대사마라고 하는 예, 벼슬을 역임했고 송나라 목공이 아주 아끼는 어떤 신하로 그의 아들과 왕비를 예, 지키게 한 대신입니다.
그 부인은 용모가 빼어나게 아름다웠고 절세 미인이셨습니다. 다만 불행히도 당시 송나라 조정의 재상이었던 화부독이라고 하는 아주 여색을 밝히는 사람의 눈에 띄게 됩니다. 화부독이라는 화씨는 당시 송나라가 정나라와 10년간 11차례에 걸쳐서 전쟁을 벌이는데 이 전쟁의 화근으로 이 공부가를 지목해서 살해하고 그 부인을 차지해 버립니다. 이에 송나라 목공이 항의하자 목공을 시해하죠. 공자의 조상이었던 공부가가 죽은 후에 공신문은 문중은 가세가 기울 데다가 그 후손들은 화부도 화씨의 보복이 두려워 오나라로 야반도주에서 정착하고 살게 됩니다. 노나라에 정착한 공자의 조상 3대는 군인 집안이었습니다. 그 증조부였던 공방숙, 조부 공백하, 부친이셨던 공숙량을 등입니다. 공숙량을은 추읍의 읍제로 지금의 읍장에 해당되죠. 거대한 체격에 힘이 센 인물로 공자의 오람한 체격은 증조부, 조부, 부친의 우람한 체격의 유전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공자의 부친이셨던 공숙량의 부인 시시는 9명의 딸을 낳았는데요. 집안에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해서 부득이 예, 공자의 부친께서는 첩을 들이게 되는데 그 첩과 사이에 맹피라는 아들을 낳았지만 절름발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추정인데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알아서 절름발이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그래서 대를 이을 아들을 얻기 위해서 딸이 많았던 안씨 집안에 청혼하게 됩니다. 이 안씨 집안에는 세 딸이 있었는데 예, 큰딸, 둘째 딸은 청혼을 거절했고 그중에 셋째 딸인 안징제라고 하는 셋째 딸이 공자 부친의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아마 이분은 무사 집안의 어떤 무당 신분이었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자신이 예, 청혼을 받아들여서 자, 공자의 부친과 아, 결혼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바로 공자님의 어머니신 예, 어머니셨죠. 자, 사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흘려 안시녀 야합이 생공자 도 리구 득공자라고 기술되어 있는데요. 공자의 부친인 공숙량을과 안씨 집안의 여식이었던 안징제라는 공자의 어머니가 야합을 해서 공자를 낳으셨는데 리구산의 기도에서 공자를 얻었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죠. 여기서 야합이라는 두 글자에 두 가지 다른 해석이 있는데 하나는 나이와 연관돼서 해석이고 다른 하나는 신문과 관련된 해석입니다. 나이는 당시 70세이던 공자에 붙인 공숙량을과 당시 16살에 불과하던 안씨 집안의 여식 안징제라는 부분이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경학자들은 야합이라고 이렇게 일컬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공자 부친의 신부는 귀족 집안에 높은 어떤 그런 지위에 있었는데, 어, 은나라 중기 이후 재정일치 사회에서, 재정일치 사회란 제사장과 정치의 영수, 우두머리가 하나인 그런 시기에서 점차 중기 이후에는 어, 정치의 어떤 영수와 어, 종교적인 어떤 지도자가 서로 분리되는 그런 어떤 예,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어, 종교 어떤 지도자들은 그 신분이 낮아지고, 그렇지만 적어도 이 무사라고 하는 어떤 그런 종교적인 어떤 예, 계층들은 일반 평민보다는 높은 어떤 그런 신분을 유지했죠. 이 사람들은 종묘나 아, 어떤 지체 높은 어떤 집안에 제사를 거행을 할 때 조상과 후손 간에 중간에 메신저 역할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의례를 돕는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어, 바로 신분상의 어떤 차이 때문에 야합이라고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나 모두 어, 잘못된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오히려 야합이란 두 글자에 충실해서 공자님 아버지 숙량을과 어머니 예, 안씨 여식이 니구산에 가서 니구산 산신령께 아들의 점지를 기도하고 니구산 신령의 계시를 받아서 어, 그 시간을 계시받고 니구산으로부터 먼 곡부까지 갈 시간을 얻지 못해서 니구산의 산 모퉁이에 돌을 싸서 가림막을 하고 그야말로 공자님을 얻기 위한 어, 그런 생산 활동을 가졌기 때문에 야합이라고 이렇게 부른 것이라 추정합니다. 사실 이게 추정이 아니라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합은 그야말로 야합이었습니다. 다만 신이 계시한 시간에 공자를 얻기 위해서 돌로 쌓아 산모퉁이에 입구산 산모퉁이에 가림막을 하고 오직 공자를 얻기 위한 생산 활동을 벌였으나 어, 이것을 후대에는 야합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이죠. 이어서 공자의 일생을 보면 11세에서 33세, 33세에서 35세, 36세에서 50세, 51세에서 54세, 55세에서 68세, 69세에서 73세씩인데 11세에서 34세, 3세 시기는 외가와 연계된 유년의 어떤 놀이, 교육 시기를 거치고 20세에 15세에 학문의 뜻을 들어서 어, 도덕 진리를 추구해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 20세 중반에 이미 예에 아주 정통한 어떤 그런 상황이 되고 27세 때는 노나라의 대신이 그의 자식에게 공자를 따라 예를 배우도록 이렇게 유언한 그런 기록이 사기에 보일 정도로 예에 밝았었죠. 그리고 33세에서 35세 시기는 공자께서 처음으로 외위하여 노나라를 떠나 아, 자 떠났다가 36세에서 50세 시기에
노나라에 다시 되돌아와서 시서예약이라고 하는 경전들을 정리를 하고 이를 교과 교재를 삼아서 어, 제자들의 어떤 교육에 집중했던 그런 시기. 그리고 51세에서 54세 시기는 노나라에서 벼슬했던 시기. 그리고 55세에서 68세 시기는 두 번째 위위에 나서서 천하를 철원하면서 자신의 예, 철학 사상적 이상을 예, 실행하기 위해서 어, 주의했던 그런 시기. 그리고 69세에는 다시 노나라로 돌아와서 어, 돌아왔지만 71세 때 아끼던 제자였던 아내가 죽게 되고 72세 때는 제자 자로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것을 알게 되고 어, 그 죽음을 슬퍼해하는 가슴 아픔과 서글픈 감정을 앱서 감내했던 그런 어떤 시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공자인 어머니 안씨께서 산신령께 제사를 드리는 니구산인데요. 여기를 다녀온 많은 한국의 예, 한문을 이렇게 가르치는 또 한문을 이야기하는 어, 그런 분들이 예, 돌산, 별 볼 일 없는 어떤 언덕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태산에 비교하면 초라하겠죠. 그러나 돌산인 것만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규모가 작은 산이라고 꼭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니산, 전체 니산 안에는 호수도 있고요. 풍경구도 있고요. 그래서 니산 풍경구가 있을 정도로 중국에서는 유명합니다. 단순히 일부 학자들이 소개한 것처럼 별 볼 일 없는 어떤 언덕에 돌산에 지나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신령이 깃들 만한 그런 어떤 규모와 어, 자, 그런 어떤 풍경을 지니고 있는 그런 어떤 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잘못된 그런 이야기는 여러분이 믿지 않으신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니산의 어떤 니구산의 산모름이 돌면서 신이 계시하신 시기에 공자를 예, 갖기 위한 생산 활동을 벌였던 돌로 가림막이한 어떤 공자를 얻었다고 하는 그 부자동, 이 바로 이곳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으나 사실 이곳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공자의 부모께서 야합한 곳으로 추정되는 장소입니다. 공자의 학술연보입니다. 공자의 학술연보는 위정편 제4장에 1세부터 14세 시기, 15세 29세 시기, 30세 39세 시기, 40세 49세 시기, 50세에서 59세 시기, 60세에서 69세 시기, 70세에서 73세 시기 이렇게 자, 1세부터 14세 시기는 언급이 안 돼 있죠. 이 시기는 외가와 연계된 유년의 어떤 놀이, 교육 환경에서 성장하는 어떤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15세부터 20세 시기는 공자께서 학문 수행에서 도덕 진리를 어떤 추구의 어떤 그런 뜻을 두었던 그 시기고요. 30에서 39세는 자립해서 다른 사람을 사귀고 교류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을 수행하고 처리하고 인간관계를 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어떤 처세의 어떤 그런 시기, 처세를 익혔던 그런 시기. 그리고 40세, 49세 시기는 인륜의 도리 이치를 체득한 시기이고 50세에서 59세 시기는 우주 대자연의 도리 이치를 체득한 시기. 60세에서 69세까지는 자기 객관을 이뤄내 중용의 단계에 진입한 시기. 그다음에 70세, 73세 시기는 너그럽게 용인하고 베푸는 인즉 사랑의 정감이 구현된 도덕 진리의 경지에 도달한 시기. 15세, 29세 시기는 자열, 스스로 어, 자, 즐기는 그런 시기. 즐거움을
만기간 시기, 그다음에 30세에서 49세 시기는 동락의 시기, 그리고 60세에서 73세 시기는 군자 시기,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노노 주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예, 책인데요. 위 서진의 한해 노노 집회, 당 6등명의 노노 음의, 송나라 형병의 노노소를 수록하고 있는 노노 주소본 책입니다. 자, 노노. 그럼 왜 후대 공자의 문화의 제자들은 공자님이 어록으로 남긴 그런 어, 자, 논어를 논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논어의 명칭과 의의는 대체로 논어주구 문장은 수신자가 없이 발문한 것과 공자님 문화의 제자 또 어떤 사람들을 수신자로 발문한 것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자인 수신자가 없이 발문한 것은 공자의 학술적 사상, 이치 견해를 강론한 것으로 제자들에게 인륜 언행의 준칙으로 삼도록 강론한 내용이 즉 논, 즉 강론입니다. 강론에 속합니다. 후자는 공자 문화의 어떤 제자 또 어떤 사람들을 수신자로 발문한 것인데 수신자나 특정 인물 대상을 발문해 대답하거나 말한 것이며 즉 대화에 속합니다. 논의 중점은 발신자에 있으며 그 자신의 학술 사상적 이치, 견해를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지만 반면에 어의 중점은 자 수신자에 있습니다. 논의 중점은 발신자에 있고요. 어의 중점은 수신자에 있습니다. 발문 소재가 사람 사물인지에 따라 상대적으로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논어중의 문장 대부분은 공자의 말씀이며 그 중점이 논, 강론에 있고 대화에 있지 않습니다. 논어 전체 문장을 보면 공자께서 학술사상적 이치 견해를 말씀하신 장구가 문화 제자나 어떤 특정 인물과 문답하는 장구보다 훨씬 많은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하겠습니다. 부연하자면 논 즉 광론과 즉 대화 모두 일종의 문체입니다. 위진 남북조 시대의 문학 이론서인 유협의 문심전응에 논과 이외에도 수많은 어떤 문체에 대한 어떤 에,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들어 있습니다. 실려 있습니다. 어, 논, 모두 일종의 문체이기 때문에 논자를 중국어에서는 사성으로 논 이렇게 읽고 어, 그래서 논위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논어를 높여 읽어서 논위 이렇게 읽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전체 내용의 3분의 2가 강론에 해당되는데 공자님이 강론에 해당되는데 제자들에게 인륜의 어떤 그런 교훈될 만한 일을 예, 이야기한 그런 어떤 내용들이 줄을 이루고 있죠. 어, 그래서 어, 논어라고 이름 붙인 것은 논어 내용 자체가 논이라는 문체와 어락은 강론 대화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논어라고 이름 붙인 것입니다. 논어의 전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나라 때에 이르러서 논어는 논언어, 제논어, 고논어 이렇게 세 종류가 있었는데요. 후대에 전래된 정연의 주가 담긴 논어는 바로 논언어와 제논어가 한나라 시대에 장우라는 사람이 전해진 장우논어로 이어지고 호씨가 줄을 달고 주씨가 줄을 단 그런 논어가 훗날에 예, 동안시대 대학자였던 정현의 주가 곁들여진 논어로 이렇게 해서 현대까지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공자와 논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논어라는 텍스트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미연대의, 정교하고 미세한 언어로 표현된 인상 깊은 내용과 치밀한 어떤 견해가 내포된 예, 큰 의미, 도리가 담긴 그런 어떤 문장이기 때문에 그 해석을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6가지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 요소인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제거해서 제거하고 극복해서 정확하게 해석하고 정확한 해석을 바탕으로 올바르게 이해하고 장악해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2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